안녕하세요. 테세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신문의 강현철 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테세 시사 부분을 공부할 강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도덕문학과를 나와서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를 공부했습니다. 1988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2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한 다음에 지금은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연구소에서 제가 맡은 일은 테셋을 총괄하고 있으면서 고등학생 주간 경제논술 신문인 생글생글에 글을 쓰고 기획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테셋 시사 분야를 아주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첫째, 테셋 시사 부분의 중요성과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최근의 세계 경제의 흐름,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금융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개혁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주제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셋 시사의 중요성과 문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취업 시험입니다. 삼성 사트에 나오는 시험인데 여러 나라와 각각 FTA를 맺으면 각국 복잡한 규정 때문에 오히려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런 현상을 연상시키는 음식은 아마 테셋을 치러본 학생들이라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합니다. 스파게티 볼처럼 국수가 막 가닥에 꼬여서 엉키는 현상. 이게 올해 삼성 입사 시험에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트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가 아닌 것은 웨어러블은 입다는 뜻입니다. 입을 수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 찰 수 있는, 몸에 부착할 수 있는 1. 구글 글래스, 2. 갤럭시 기어, 3. 갤럭시 탭, 4. 소니 스마트워치. 답은 당연히 갤럭시 탭이 되겠죠. 갤럭시 탭은 가지고 다니는 거지 몸에 입거나 차는 IT 기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이 삼성 사트의 문제도 사실은 테셋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작년 17회 테셋 문제입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성 사트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트에서 다른 문제들을 보면 올해 나온 문제들입니다. 양적 완화라든지 역선택, 아베노믹스, 그 다음에 게임 이론, 영업이익률 등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라든지 아베노믹스 같은 것은 정말 테셋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테셋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 고등학생들도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란 걸 굉장히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나온 사트 시험입니다. 조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는 나라에도 다른 외국과의 조약에서 부여하고 있는 혜택 범위 내에서 관세상의 특전을 부여하는 제도는 1. 편입관세, 2. 상계관세, 3. 협정관세, 4. 일반 특기관세. 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답은 4번입니다. 이 사트의 문제 유형의 특징은 특히 신문을 많이 보는 친구들한테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테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셋 시사 분야도 신문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시사경제 흐름을 많이 하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 논술시험을 올해 거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경기 활성화 중에서 어떤 것이 현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쓰시겠습니까? 만약에 신문을 평소에 전혀 읽지 않거나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또는 취업준비생이라면 거의 멘붕살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뭐지?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뭐고 그게 긍정적인 효과는 뭐고 부정적인 단점은 뭘까? 내 생각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신문을 읽지 않고 또 테셋 공부도 안 했을 경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테스트를 준비를 했다면 특히 시사 분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업 준비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테스트 시사 분야는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첫째, 면접이나 또는 실제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논술 시험에 공기업 같은데 경제 직렬을 희망할 경우 코트라나 또는 이 자산관리공사, 한국증권금융 그런 여러 공기업에 대해서 이 경제 직렬을 취업 희망할 경우 경제 논술 시험을 봅니다. 이럴 때 테스시 굉장히 유용한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등학생에서는 테스시 수능하고 굉장히 문제가 유사합니다. 보면 이게 테스트 올해 이 수능 경제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테스트에서 아주 쉬운 문제 유형에 속하는데 테스트하고 거의 문제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나온 케인스의 경제 안정화 대책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테스트에도 경제 안정화 대책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수능 경제 시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대입 논술에서도 테스트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건 작년에 성균관대 논술 시험인데 경제에 관한 지문을 주어지고 이렇게 지문을 주어지고 각 입장을 요약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테스트의 시사 분야는 첫째, 경제 시험에 수능 경제 과목이 굉장히 유리하고, 두 번째, 논술 시험에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테스트의 시사 문제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을 잘 알아야지 공부도 훨씬 쉬워집니다. 유형도 모르고 공부를 먼저 시작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 문제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국내외 경제의 최신 흐름입니다. 이건 5회 때 시험입니다. 한 벌써 3년 전에 치러진 테스트에 나온 문제인데요. 최근 발생한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글로벌 불균형 현상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보기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은 글로벌 임밸런스에 대해서 거의 상식화된 용어가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용어가 제일 처음 신문지상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답은 잘 아시다시피 보면 빈국의 과잉인과 부국의 풍부한 식량자원, 미국의 무역적자, 과잉소비와 아시아 국가들의 대국의 무역자 및 저축.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신흥국가의 경제 격차,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바로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최신 경제 흐름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시사 용어가 나옵니다. 예전에 14회 문제입니다. 14회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한창 사회적으로 세금이 문제가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복지 수요, 재정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세금을 올려야 된다. 또는 세금을 그냥 동결해야 된다. 그런 논란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건 아니다. 세율이 높으면 일할 인센티브가 위축되어 돈 벌기 대신에 여가를 선택한다. 그래서 과세할 소득이 감소하고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런 원리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답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레퍼 커브가 되겠습니다. 레퍼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그린 곡선입니다. 그래서 레퍼 커브라고 하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테스트 80문제 중에서 영어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오는데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영어라고 해서 조금 선입관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의 FOMC라고 연방 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금통이나 FOMC가 하는 일은 기준금리를 가장 중요한 일은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경기가 과열일 때는 한참 호황일 때는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 진폭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FOMC가 회의를 마친 다음에 발표문이 있는데 이 발표문 안에는 FOMC가 어떻게 미국 경제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미국의 금융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시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지문을 주고 이걸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어 문제의 또 다른 예는 최근 미국에서 셰일가스 혁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셰일가스란 새로운 에너지원이 발굴이 돼가지고 이 셰일가스층에서 셰일가스를 막 끄집어내는데 문제 유형은 셰일가스에 대한 영어 지문을 주어주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맞혀보라.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는 금융자본시장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문제를 한번 보면 국내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이 있다. 다음 중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상장 요건이 까다로운 순서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상장 요건이란 건 기업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왜 요건을 갖춘 기업만 거래가 되게 만드냐면 만약에 이 요건을 안 갖춘 부실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거래된다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장 요건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거래소가 국내에선 3개가 크게 있는데 거래소마다 상장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유가증권 시장이 가장 요건이 까다롭고 코넥스 시장이 가장 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융자본시장에 관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로 한 회당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어서 꼭 공부를 해둬야 될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 보험제도다. 다음 중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1번은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한다. 2번은 예금보장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다. 3번은 예금 대지급,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자금으로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낸 보험료가 우선 활용된다. 4번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금보험제도 대상 금융사다. 5번은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은 예보 대상이나 적립식 펀드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4번입니다. 4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 보호제도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게 되면 부실화돼서 문을 닫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신협중앙회나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자체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서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 부채 비율이나 퍼 등 증권지표, 간단한 재무제표 보는 법, 주식회사 제도, M&A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5가지가 바로 시사 분야의 시사의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저희 강의는 대세 시사 강의는 목차는 앞으로 한 20강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과 이 다음 시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세계 경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세계 경제, 역시 세계 경제로 유럽 재정 위기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 위기는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을 결정짓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세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또는 경기가 굉장히 과열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신문 기사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판단할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경기가 아주 요즘처럼 굉장히 안 좋을 때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펴는가? 또는 경기가 아주 과열이어서 인플레가 막 치솟을 때 그러면 어떻게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는가?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도 굉장히 태세에서 자주 나오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환시장에 대해서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환율을 상승과 하락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외환시장도 굉장히 태세에도 자주 나오는 시험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세금의 종류와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불균형과 세금에 대해서는 보통 테스트에서 한두 문제 정도씩 매번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금자 보호제도와 금융감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자본시장 1과 2 두 차례에 걸쳐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에는 증시도 있고 주식, 채권, 다양한 증권 상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 시장도 있습니다. 펀드란 무엇인가? 또 펀드에서 ETF라는 것도 있고 ELW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한국경제 60년사에 대해서 역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가 60년 전후에 이 한국전쟁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고속 발전을 했는지 그 원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가 부딪히고 있는 위험 요인,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FTA에 대해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이란 무엇인지, 자유무역의 방식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입니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이고 어떤 내용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 왔고 경제민주화의 빛과 그림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는 경영부자입니다. M&A와 기업 분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는 특히 적대적 M&A의 방어와 공격 수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테스트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시험 분야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업가 정신과 신용평가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CSR 경영에 대해서 공부하는 순서로 앞으로 강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들이고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할수록 여러분의 이 지적인 세계가 굉장히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할 때도 이런 화제들을 알고 있어야지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08년 9월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9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파산 결정이 났는데
그때부터 본격화돼 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굉장히 이 먹구름을 들이우는 일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한 경기 불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세계 각국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고 글로벌 금융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쓰이는 시사경제 뽀개기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진석인데요. 13번의 양적 완화 정책, 그 다음에 45번의 바젤 3, 49번의 섀도우 뱅킹 시스템, 94번의 출구 전략, 그 다음에 95번의 아베노믹스, 101번의 금융개혁과 스트레스 테스트, 103번의 통화정책, 107번의 JP모건과 CDS, 그리고 111번의 CDO와 CDS. 이게 바로 오늘과 다음 해에 걸쳐서 강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읽으시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할 때 노트를 한 권 마련하셔가지고 강의 내용을 좀 받아 쓰시고, 또 주요한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면 용어를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인데 한국경제신문 6월 14일자입니다. 6월 14일에, 그러니까 올 초여름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출구 전략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 발표의 여파로 아시아 증시가 폭락했다는 기사입니다. 이건 일본의 니케이 225 주가 지수가 폭락한 사진입니다. 아니 이 기사를 보면 첫째 한번 보시면 출구 전략이란 게 뭐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출구 전략이란 양적 완화에서 비롯돼 양적 완화 정책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출구 전략이야. 그걸 알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미국이 출구 전략을 펴면 왜 미국이 출구 전략 정책을 펴는데 아시아 증시가 폭락할까?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본문은 이 메커니즘을 아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9월 달입니다. 9월 달. 이 사람은 세계 중앙은행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의 의장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쯤이 되겠죠. 내년 1월 말에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벤 버냉키 중앙은행 총재가, 미 중앙은행 총재가 9월 달에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로 증권시장이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학자 출신입니다. 프린스턴대의 교수 출신인데 전공은 뭐냐면 대공황론입니다. 공황론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왜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고 뭐가 원인이고 어떻게 정부가 정책을 잘못 폈고 왜 공황이 1930년대 후반까지 오래 지속됐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을 아주 권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버냉키 의장을 미 중앙은행 의장으로,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이 대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통화 정책을 잘 해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버냉키에 대한 평가는 학자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평가하기는 어찌됐든 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세계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는 걸 방지했다는데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태세 기출 문제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미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신흥시장 국채 가격의 상승, 2. 신흥시장의 주식 가격 하락, 3번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 4번 미국의 장기 채권 가격 하락. 5번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 하락. 답은 1번입니다. 1번이죠. 먼저 양적 완화 정책이란 건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돈을 무더기로 무더기 폭탄, 돈 폭탄을 푸는 겁니다. 무더기로 시중에 푸는 정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이 돈을 푸는 걸 멈추면 중단하면 그게 바로 출구 전략입니다. 출구 전략인데 나타날 수 현상이 아닌 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째, 신흥시장 국채 가격의 상승. 국채 가격과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반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채권의 금리 혹은 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채권이 금리가 10%라고 해보세요. 금리가 10%면 만 원짜리 채권, 액면가가 만 원짜리인 채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10%, 수익률이 10%라면 10%를 제외한 게 바로 채권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10%인 1,000원을 빼면 그 채권의 가격은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채권의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5%가 됐다고 해보시면 채권의 가격은 5%, 그러니까 500원을 뺀 9,500원이 바로 채권의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500원이 올랐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은 오른 거다. 그렇게 환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오른다는 상승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채권과 채권 가격도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도 원화 환율과 원화 가치하고 관계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면 돈 푸는 걸 달러 폭탄을 푸는 걸 중단을 하면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갈 겁니다. 그죠?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면 신흥국 채권 시장에 투자됐던 자금이 빠져나가면 신흥국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떨어집니다.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흥국의 주식시장에 투자됐던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주식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은 돈 풀기를 줄이니까 중단하니까 금리가 오를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채권 금리는 역시 돈 풀기를 중단하니까 채권 금리는 오르니까 채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은 하락합니다. 돈을 푸는 걸 중단하면 돈을 많이 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돈을 줄이면 물가 상승 압력이 하락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테스트에서 바로 오늘 배울 주제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타났을 때 이 세계적인 경제 주간지인 미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표지로 나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험들이란 제목을 달고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거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세계 경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나타내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 위기의 원인과 패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08년 가까이는 2008년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가을부터 본격화된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는데 그 전에도 거의 10년 단위로 위기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80년대는 유명한 중남미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S&L 조합 위기가 있었습니다. S&L 조합은 저축 대부 조합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축은행쯤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들이
무더기로 무너졌습니다. 역시 부동산 위기에 따라서 이런 위기가 발생했고, 같은 시기에 스칸디나비아 삼국이 역시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는 멕시코 페소화 위기가 있었고, 97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가 닥쳤죠. 98년에는 러시아가 위기를 당해서 모라토리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빚 못 갚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었고,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2009년에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경제위기는 10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런 위기가 반복될까?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이 위기의 변형된 패턴은 탐욕과 공포의 인간 본성이 금융시장의 순환과 리듬을 생성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내재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또 공포도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아주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앞으로 굉장히 버블이 끼었는데도 누구나 다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집값이 한창 오르는데, 또는 증시가 굉장히 오르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거품이 많이 끼었는데도 앞으로 더 오를 거야. 그래, 우리는 더 나라도 투자를 해야지. 과감하게 빚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제가 좋을 때는 과감하게 리스크를 선호를 하게 됩니다. 위험을, 투자 리스크를. 반대로 요즘처럼 경제가 굉장히 나쁠 때는 굉장히 경제가 위축이 되고 실물의 가치가, 또는 주식시장의 가치가 굉장히 제값보다도, 내재 가치보다도 굉장히 떨어졌는데도 국도의 이 리스크 어버스, 다시 이야기하면 투자 기피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물이나 주식시장, 증시의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굉장히 더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바로 리스크에 대한 인간 본연의 태도.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는 과감하게 리스크를 지르는 경향, 반대로 경제가 아주 나쁠 때는 아주 국도로 몸을 사리는 경향, 이런 경향들이 경제의 진폭과 호황 및 불황과 맞물리면서 이런 경기 불안, 금융 위기를 낳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위기 또는 경제 위기는 이런 4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레버리지를 통한 신용의 확대입니다. 레버리지는 바로 차입이란 뜻입니다. 빚을 내서 너도 나도 투자를 늘리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버블도 바로 이런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런 위기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품이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버블이 형성되는데도, 다시 이야기하면 제 값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데 사람들은 이번만은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만은 예전과 다를 거야, 이번만은 버블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역시 거품이 깨지고, 이 거품이 깨지니까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마지막으로 실물 경제가 침체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위기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염성이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퍼졌다는, 위기가 전파가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예전의 위기하고 다른 점인데 왜 이렇게 위기의 전염성이 강해졌을까? 그건 바로 국제화가 가져온, 세계화가 가져온 이 부작용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는 교역의 자유화, 투자의 자유화를 낳아서 굉장히 세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위기의 종류는 좀 세분화하면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그리고 실물의 위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자산시장 버블에서 주로 비롯됩니다. 자산시장은 특히 부동산과 주식을 나눌 수가 있는데,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특히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 부동산 대출해준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외환위기는 전통적 외환위기와 자본수지형 외환위기를 나누는데 1997년에 우리나라의 IMF 위기가 바로 외환위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외환위기는 이 외국과의 거래에서 결제할 달러 외환 자금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물의 위기인데 실물의 위기는 이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맞물리는 경향이 굉장히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 위기는 두 종류의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기준으로 나눠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있고 지급 불능 위기가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는 리퀴디티 크라이시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결제할 현금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가도 물론이고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솔벤시 크라이시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예 이 경제가 너무 취약해서 아예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데서 비롯된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유럽의 재정위기는 이 둘 중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바로 두 번째 지급불능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세계 나라들이 탈출을 했느냐? 맥킨지가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이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1997년의 외환위기도 바로 여기에서 이런 유형에서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노동비용, 임금을 깎고 그래서 역시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3년 만에. 이번에 아일랜드가 역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유럽의 재정위기 국가입니다. 아일랜드도 바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성장을 통한 부채 축소가 있고 세 번째는 정부가 돈을 마구 발행해서 채무 가치를 희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도저도 안 돼서 국가 부도를 맞는 그런 결과, 국가 부도를 맞고 나서 채무에서 탈출한 유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태세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위기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 아닌 것은 1. 은행의 파산 2. 유동성 위기 3. 은행 대출의 증가 4. 자본의 해외 유출 5. 자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 답은 뭘까요? 네, 답은 3번이 됩니다. 위기 때는 은행 대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하지도 않고 투자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도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은행 파산이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가 있고 자본이 해외 도피가 일어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순환당하는 풀드입니다. 여러분 풀드는 잘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를 이끈 CEO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해서 사실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굉장히 세계적인 위기로 확산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국회의사당인데요. 국회의사당에서 청문회를 마치고 나오는 풀드 앞에 투자자들이 막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풀드 얼굴 보시면 한번 보세요. 매운 눈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눈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경영을 아주 잘못해서 이 리먼을 말아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 콜린스의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경영학자인데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위대한 기업이 망하는 5가지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EO의 자만입니다. 우리 회사가 잘 나가니까 우리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결국 그러다가 이 CEO의 자만이 한 회사를, 그 큰 회사, 그 역사가 오래된 회사를 파산시키는 길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의 진행 과정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007년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화되면서 2008년 3월에는 미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하고 JP 모건이 베어스턴스를 인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9월 달에는 리먼 브라더스와 메릴린치가 같은 날 동시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는 청산이 다른 외국계 기업한테 팔리고 메릴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GI, CT, ING, IBM 압류 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학과 또는 경제학과가 아니더라도 상경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살아있는 역사 번행퀴와 금융정책이라는 책입니다. 이 데이비드 웨슬리라는 월스트리트 기자 출신이 지은 책인데 원제는 이겁니다. 한번 보시면 임패드 위 트러스트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제목인데 우리는 패드를 미 중앙은행을 믿사옵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지폐 달러 지폐에 이런 게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화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느님을 믿사옵니다. 이걸 패러디해서 이걸 책 제목으로 이렇게 달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이번 겨울방학에 한번 읽으시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전개가 됐고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어떤 고민을 가졌고 그런 게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부동산 위기에서 신용 경색이 오고 실물 위기가 이어지고 각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니까 인플레가 조금 일어나는 듯 하다가 이 민간의 빚이 국가 부채로 전이가 되고 이게 세계적 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지금은 이제 침체에서 약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위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동산 위기입니다. 부동산발 위기인데 한번 보시면 이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금융회사들이 집을 사도록 돈을 빌려줍니다. 그걸 모기지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 집을 담보로 빌려주는 돈입니다. 이 미국의 모기지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프라임 모기지가 있습니다. 프라임 모기지가 있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모기지입니다. 두 번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서브라는 건 준이란 뜻이죠. 그래서 서브프라임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도가 약한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모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이에 알트A라는 모기지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그러면 미국발 금융위기를 어떻게 해서 비롯이 되느냐?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이 미국 시민들, 국민들한테 집을 사라고 막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빌려주면 좋은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굉장히 많이 빌려주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부시 정부의 정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막 빌려줬는데 집값이 막 오를 때는 괜찮은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대거 부실화가 됩니다. 대거 부실화가 되니까
금융회사, 은행들이 대거 부실화되고 은행들이 부실화되니까 은행들이 돈을 막 안 불려주고 망하니까 이 세계 경제가 금융시장이 경색이 됩니다.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고 돈을 막 앞다퉈 회수하니까 실물, 기업들이 버텨날 수가 없으니까 역시 신문이 위기에 빠지는 그런 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융위기는 어떤 원인에서 발생이 됐느냐? 미국의 금융위기를 이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크게 보면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미국 금융회사들이 너무 탐욕스럽게 돈을 많이 빌려줬다. 시장의 실패가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정부가 실패가 원인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건 시장 실패가 원인이니까 금융회사들이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두 번째로 반대로 정부 실패가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다시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금리 정책입니다. 그린스펀, 당시에 미국 중앙은행 총재인 그린스펀이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을 취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2000년 IT 버블과 2001년 9.11 테러 이후 좀 안 좋아지려는 모습을 보이자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기준금리를. 그래서 연 5.25%에서 1.0%로 낮추니까 금리가 낮추니까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1년에 1%밖에 안 되는데 나도 대출을 받아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집을 사야지. 그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버블을 야기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부시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가기 정책을 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프라임, 저신용자, 프라임 모기지를 막 불려줘가지고 집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역시 버블을 야기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세 번째는 건전한 금융감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의 금융당국이 IB들, 특히 투자은행들,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을 무분별한 투자와 대출을, 투기와 대출을 적절하게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크 투 마켓이라고 회계평가 제도가 되겠는데 시가주의 회계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은행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 사면 이 산 장부가가 아니라 시가로 회계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회계제도로. 그러면 그 주식이나 채권 값이 오르면 은행이 가진 장부가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BIS 비율,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주식이나 은행이 가진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BIS를 낮아집니다. 낮아지니까 은행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채권이나 주식을 팔게 됩니다. 보유 자산을. 그러니까 위기가 더 가속화되는 그런 역할을 부정적인 역할을 가져온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결정입니다.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시킬 것인가, 정부가 구제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 정부 당국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파산 결정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다. 7천억 불의 손실을 가져온 파산 결정, 그렇게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만 이런 5가지의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도래됐다. 그게 바로 정부의 실패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부 실패, 시장 실패, 두 가지 원인 외에 위기를 가져온 요인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세 번째는 글로벌 불규정입니다. 글로벌 불규정은 이 테셋 기출문제에도 보았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세계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매일 소비하고 반면에 이 아시아 신흥국 같은 중국이나 브라질 또는 한국, 일본 같은 나라는 저축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미국은 적자를 내가지고 그 적자를 중국이 돈이 부족합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면 그 돈을 부족한 돈을 어디서 메꾸느냐? 중국이 미국과
무역에서 얻은 흑자로서 이런 흑자로서 미 국채를 사줍니다. 미국 정부의 빚을 빌려주는 거죠. 돈을 빌려주면 미국 정부는 그 돈을 가지고 이 나라 살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글로벌 불균형이 깨지면서 미국의 위기가 약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파생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가속화시킨 파생 상품이 하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서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이 CDO와 CDS라는 이 파생 상품인데 CDO는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고 하고 CDS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신용 부도 스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CDO와 CDS가 무엇인지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미국의 집입니다. 미국의 집인데 시티은행이 미국의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시티은행이 이 집을 살려는 이 시민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모기지를 빌려줍니다. 모기지를 막 빌려줘요. 모기지 3 막 빌려줍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들이 대출해서 집을 사겠죠. 이 모기지의 신용도는 다양합니다. 프라임 모기지도 있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투자 기회가 많습니다. 투자 기회가 많아서 실제 입장으로 보면 이 투자를 활용을 해서 이 대출 채권, 모기지 대출 채권, 이 대출 채권을 활용해서 기초 자산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한 게 바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CDO라는 부채 담보부 증권입니다. 시티가 CDO를 발행을 해서 이 개인 투자자에 팔 수도 있고 다른 금융사한테도 팔 수가 있습니다. ING라는 네덜란드계 금융회사에 팔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ING는 이 CDO를 다시 담보로 기초자산으로 CDO2를 발행해서 독일의 도이체방크에 팝니다. 이 도이체방크는 다시 이 CDO2를 담보로 CDO3를 발행해서 영국의 SC 스탠다드 앤드 차터스한테 팔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팔면서 계속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CDO를 이렇게 팔았는데 이 CDO를 파니까 ING로서는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 기초자산인 이 모기지가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부도가 나면 내가 손해를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부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 없을까? 그래. 그 해지할 수 있는 신용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 더 잘 팔릴 거야. 해서 나온 게 바로 크레딧 디폴트 스왑, 신용 부도 스왑이라는 파생 상품입니다. 이건 어떤 상품이냐면 이 CDO라는 채권이 부도가 나면 대신 원금과 이자를 물어줄게 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가령 이 CDO가 가격이 100억 달러라고 보면 100억이라고 보면 이 CDO를 사는데 CDO1을 사는데 부도를 회피를 하려면 5억을 줘야 된다. 이게 수수료입니다. CDS를 사는 수수료가 되는데 5억을 주면 이 CDO1의 부도 위험을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억이 바로 이 CDO1의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수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CDS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5억이라는 건 이 CDO1의 부도 위험을 회피를 하려면 5억을 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CDO 프리미엄은 이 CDO의 부도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습니다. 가령 CDO1이 부도 위험이 크다면 이 CDO 프리미엄은 5억이 아니라 10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5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CDO1의 부도 위험이 낮다면 3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CDS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S의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이 CDS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단위는 BP입니다. BP.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베이시스 포인트는 0.01%입니다. 그러니까 100bp라고 하면 가령 100bp라고 이야기하면 1%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100bp입니다.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건 그 채권이나 국채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시장이 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CDO와 CDS인데 이게 왜 미국의 금융위기를 증폭시켰느냐? 여러분 보시기에 이 집값이 오를 때는 이런 구도가 다 회피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 집을 산 투자자들도, 모기지를 빌려준 시티은행도, 이 CDO를 산 ING도, CDS는 금융사들이 팝니다. CDS를 판 금융회사도, CDO1을 이 2를 산 도이체방크도 전부 다 회피한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이 집을 탄 사람들이 먼저 손해를 크게 보죠. CT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ING, 도이체방크, 스탠다드 차터드 연쇄적으로 이 손실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CDS를 팔아가지고 이 망한 회사가 바로 거의 망할 뻔 회사가 바로 AIG인데요. AIG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무려 500억 달러 이상의 CDS를 팔아가지고 완전히 미국 정부의 엄청난 구제금을 받고 살아가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도 망했습니다. 당연히 망하죠. 다 물어내야 되니까. 그래 이게 바로 이 CDO와 CDS라는 파생 상품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도이체방크라고 한다면 만약에 ING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니 ING가 CDO를 얼마나 가지고 있지? CDS를 얼마나 팔았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NG, 도이체방크에서는 당연히 돈을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돈을 빌려줬던 돈도 다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신용경색, 세계적인 크레딧 크런치, 신용경색이 초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런 파생 상품이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CT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CT 입장에서는 이 돈을 빌려주고 이 채권을 담보로 이미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CT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모기지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셈이 된다. 리스크 프리가 되죠. 그러니까 CT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높든 낮든 무조건 대출해 주련 그런 모럴 해저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시 이 투자은행이나 여러 금융사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무분별하게 빌려준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CDS 프리미엄 이야기를 했는데 이 CDS 스프레드는 잘못된 겁니다. CDS 프리미엄인데 이건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 추이를 본 겁니다. 한창 남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었을 때 2011년 9월 달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면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무려 아일랜드는 1000bp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리스인데 2500bp가 넘었어요. 2500bp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bp는 1%입니다. 25%라는 얘기죠. 가령 100억 원어치의 그리스 국채를 사는데 그리스 국채가 부도가 나는 위험을 해지를 하려면 추가로 25억 원을 100억 원어치를 사면 25억 원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국채의 지금 이 BPS가 이 CDS 프리미엄의 BPS가 거의
60bp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국채를 사는데 국채가 부도날 위험을 회피를 하려면 0.6%만 수수료를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원어치를 사면 0.6원만 지불합니다. 그리스 위기가 한창일 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엄청나게 CDS 프리미엄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CDS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은 어떻고, 그 다음에 각국이 이 CDS와 CDO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미국이 세계 각국 정부가 어떻게 이 금융위기에 대응했는지, 그리고 금융개혁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금융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